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오가는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또 국민의힘은 실정 심판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국감이라 그러면 현 행정부에 대한 감시라든 견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통례적인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4개월 됐고요. 내각이 구성된 지는 한 2개월 됐습니다. 예. 그런 점도 이번 국감에서 변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아직도 잔여 세력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감에서는 지난 1년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내란 세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잔여 세력들은 아직도 정보 부채 혹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군이라든가 각종 권력기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한 이번 국감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야말로 전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정말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국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1년의 국감 평가인데 국정에 대한 평가인데 6월 달까지는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또 커 보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상임위 열리게 되다 보면 장관이나 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은 대부분이 아마 윤석열 정부에 때 임명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장 차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뒤에 배석한 공공기관장들 상대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굉장히 사이좋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청산이라고나 할까 정책 실패에 대한 청산을 아마 주된 화두로 꺼낼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어떤 현재 자동차 노동자 구금 사태도 있었고 또 캄보디아에 갔던 우리 대학생이 또 납치되고 사망되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외교 공백들 그리고 아마 남북 화해 국면도 지금 이끌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지금 급하게 좀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 또 관세 협상 지금 3,500억 달러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협상인데 거기도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출범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정 5년을 이끌어 나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로드맵 어떤 국정 정사진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할 것 같거든요. 다만 국민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처럼 어떤 민생이나 어떤 정책 국감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정쟁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담으로 국정조사 무용론, 이 국정감사 무용론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보면 아마 상임위가 자주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매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사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 행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보통 시작하기 전에 고위 공직자들 이름이 호명이 되면 앞에 나와서 90도 인사를 다 해야 되는 굉장히 어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상황들이 항상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 어떤 제도 개선을 할 때 이 국정감사도 계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 다루어져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 분께서 전반적인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구분 없이 전 부처가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 지적을 즉각 수용하고 조치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엄중히 문책하겠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 이러한 지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이 정확한 상권 분립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표방한 민주공화제, 공화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행정부뿐만이 아니죠. 이건 사법부도 해당됩니다.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해태하거나 기피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지난번 12.3 내란 쿠데타 이후에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거기엔 상권 분립과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충실하라는 얘기죠. 일단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뭐 혹시나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가짜 뉴스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아니 불필요한 어떤 또 무책임한 공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대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워딩을 봤을 때는 좀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국감에 응하고 또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고치고 지난 1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런 건 상당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고 국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 또 사법부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명확하게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제도적 틀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뭐 국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에는 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견제 기능을 갖춘 정확한 삼권 분립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짚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보여야 될 당연한 그리고 겸허한 자세라고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의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지적을 숙제 검사를 좀 제대로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어떤 엄중 문책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눈에 띄는데 네.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장 차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하게 어떤 문책을 하겠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면 대통령의 임기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원래 맞추기로 했는데 그 법률 지금 개정 법률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물갈이 신호탄으로 이거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회에서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물갈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제2의 이진숙 또는 제3의 이진숙 그런 사태도 벌써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총평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아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여러 쟁점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대법원 국감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불출석하게 되면 동행 명령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 대법원 국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장 내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일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인사말을 하게 될 텐데 네. 참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필요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일단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본질,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두 번째 사법개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국민적 합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론적 입장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보통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정감사로 가는 게 법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 입석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석하지 말고 네네.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미애 위원장이 입석을 허락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갈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의원들이 질의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왜 공직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느냐. 그것이 너무 급하게
그리고 수만 쪽짜리 재판 기록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루어진 어떤 정치 재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대법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건 재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묻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아마 뭐 입장을 배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회에서 동행 명령장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나가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네. 모욕이 아니라 저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당당하게 아마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당당히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은 그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가장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법원 국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뭐 재판의 독립이라든가 사법부의 독립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그것을 통례적으로는 소부에 회부해서 소부에서 그 결정을 갖고서 다시 뭐 안 되면 대부분의 전원 합의체로 가는데 그것을 접수받자마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바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걸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죠. 네네. 파기환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그건 대법관들이 다 있었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전원합의체가 이루어지려면은 통상 10일 전에 그 전원합의체 재판에 대해서 통고를 하고 또 사법 밑에 연구관들이 그걸 내용을 하고 그러면서 워낙 중대한 사건이었잖아요. 공직선거법이었고 특히 정치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 가장 대통령이 될 확률이 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분하게 정말 그리고 재판 대법관들이 뭐 9일 만에 그걸 봤다 그런데 6만 쪽을 그걸 차분히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의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 개입한다거나 선거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감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이 아니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또 회피하고 나오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거기 앉아서 멀뚱하니 쳐다만 보고 그러니까 아마 국감이 월요일 날 열리고 수요일 날 또 열립니다. 네, 대법원. 15일에. 예, 그래서 이틀간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피하고 국민적 의심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에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야기를 나눈 조희대 국감 외에도 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실장이 실질적인 안방마님이다 라면서 국감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전례가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안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결국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원래는 총무 비상급이었는데 예. 지금 안방마님까지 격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상호 정부 수석의 또 어떤 정무적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 국감에 출석을 하면 되거든요. 국감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부속실장의 업무,
또는 총무비서관으로 했던 업무, 대통령실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묻게 되면 그 부분은 본인이 대통령실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국정감사 앞두고 부속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네. 아마 정상적인 인사였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는 인사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의결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보니까 의결 안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부분이 의문에서 지금 의혹으로, 그리고 지금 시중에 보니까 온갖 회개한 뭐 별의별 소문까지 다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김현지 그런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굉장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안 해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꽃감 빼먹듯이 예산 심사 때나 아니면 내년에 운영이 뭐 할 때나 계속적으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거의 뭐 현지 탈영가를 불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민주당에서 현명하게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보호해서 이 문제를 키우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뭐 민주당 뭐 어떤 정부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 15일에 확정이 될 텐데요. 어떤 결론 예상하세요? 그게 운영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11월 초쯤에 아마 운영위가 열리면서 김현지 실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겠죠. 예. 네, 말씀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정치적이고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네. 사항인데 그걸 왜 이렇게 국감인데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인데 대통령실에 여태까지 했던 3개월입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서 이제 국회에서 그걸 따져 묻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30년 같이 했던 소위 얘기하는 측근이다. 그 사람을 불러왔고 당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실에 이재명 대통령과 뭘 했니?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이 그 국감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울고 먹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국감의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울고 먹고 공격하고 아마 11월 초까지 가져갈 겁니다. 이거를. 뭐 예결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예를 들면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아니면 인사 개입해서 뭘 부정부패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세다. 그거 하나예요. 실세. 실세라는 거 하나 갖고 어떻게 국감을 받느냐.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난 실세가 아니다라고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지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한다니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벌어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과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두 사안도 핵심 쟁점으로 구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캄보디아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2022년부터 오래전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니까 작년에는 220건 정도. 그 전에도 2, 3 수십 건씩.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증가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7월 달인가 무슨 대책반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외교부라든가 이 국제적 공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이 경찰 혼자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외교부라든가 부처 차원에서 이게 진행됐어야 되는 거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게 대단하다. 저도 놀랐으니까요. 진짜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는구나. 언론에서 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는 좀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천안해서 국제적인 공제도 가고 캄보디아 당국과도 얘기를 풀어나가고 외교관계 라인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시급해야 될 외교적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어떻게 좀 그래서 아세요? 일단은 뭐 저번에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우리 노동자가 구금된 사태라든가 이번 네. 캄보디아에서의 사망 사건도 보면 결국 약간의 외교 공부 거의 공백은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당국이 지금 보면 해당국이 어떤 우리가 사법적 조치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사라든가 총영사가 있으면 적어도 외교적 노력을 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그 조지아주에 있던 애틀란타 총영사가 공석이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대사도 공석이고 지금 주요국의 대사 공석이 지금 한 42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연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국제 어떤 비상기업 사태를 겪었지만 이제 국제사회에 완전하게 이제 복귀했다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을 대리해서 해당 국에서 외교 노력을 펼쳐야 될 대사나 총영사 자리가 지금 42개나 공석돼 있다는 이 외교 공백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볼 때는 지금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공무원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자필 메모에 보면 어쨌든 굉장히 강압적이었다. 그리고 모욕적이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굉장히 진술을 강요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분의 어떤 메모의 신빙성을 조금 믿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그분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게 지금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검도 실시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남긴 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은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경찰이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검사라든가 아니면 수사관들이 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는지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 식사도 잘 제공했고 휴식 시간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외형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9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또 1심에서 무혐의까지 받은 사건인데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수사가 있었느냐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정쟁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공무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끝으로 시간상 두 분께 좀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당정대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수석 대변인이 한간의 민주당과 정 대표에 대해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오해가 두 가지 있다라면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을 한다, 이 두 가지의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설명으로 좀 논란이 불식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주로 저는 유쾌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저걸 수석 대변인까지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제일 먼저 퍼스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인데 당정대 간에 저렇게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건 정치권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 한다는 것은 향후에 이것은 당이 잘못했는지 정이 잘못했는지 대통령실에서 잘못했는지 하여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은 이제 누굽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회귀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빨리 불식시키는 게 좋고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인정하고 그리고 성찰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국정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는 대통령실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당정대 원팀 기조를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당과 대통령실이 조금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개혁의 과제 그리고 개혁의 성과 이런 것들은 보통 다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당은 보통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대통령보다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이 개혁의 선봉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검찰청 폐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출석 밥상에 올려야 된다 그 시한을 정해버리니까 그게 맞춰졌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혁의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 묻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보면 2030년 차기 대선 콩팥에 너무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면 경주 아펙을 방문했을 때 보면 그 근간을 썼던 사진들이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일찍 정청래 당대표가 대선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서 너무 일찍 지금 대선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본인이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대 후보를 제끼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또 강성 당원들의 어떤 신뢰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통령실 입장보다는 또는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 상황보다는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지금 약간 이제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저는 지금 뭐 조용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타협을 만들어가는 이 당과 대통령실의 파워게임이 이제 노골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좀 한 팀이 돼서 지금 국정 운영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거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과 어떤 실망감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은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